옛날 옛적 마을 어귀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자라고 불렸으며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현자로 여겼습니다. 하루는 노자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업이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답답한 마음에 속삭였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려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상황은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노자는 잠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흐르는 작은 개울을 가리켰습니다. 저 개울을 볼 수 있겠는가? 개울물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자연히 흐르고 있지만 그 흐름에 굴곡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게야. 젊은이는 노자가 가리키는 개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개울물은 울퉁불퉁한 돌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가며 어떤 곳에서는 잠시 웅덩이에 멈췄다가 다시 흐르곤 했습니다. 개울물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흐를 뿐인데 결국 바다에 도달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무의의 진리다. 노자는 설명했습니다. 너의 사업도 이와 같아야 한다. 너는 노력하길 멈추라는 뜻은 아니지. 단지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겨라. 때로는 상황에 스스로를 맡기고 잠시 멈추어 보려. 젊은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노자의 말이 깨우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장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모든 측면을 너무 통제하려 하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억지로 몰아붙이는 대신 자연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조언을 구하고 협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젊은이는 사업에서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자신이 무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노력하되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노자의 철학은 그에게 삶의 깊이를 주었고 더 이상 실패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이제 불필요한 걱정과 피로에서 벗어나 인생의 진정한 조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그들 또한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탁월한 성공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오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의의 실천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왕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고 깊은 철학적 사유에 빠져있는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사람들이 나무 그늘에 모여 낮잠을 즐기는 동안 이왕은 항상 자신의 작은 서재에서 책과 씨름하고 있었죠. 어느 날 이왕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새로운 사상을 설명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화려한 여름밤의 훈풍과 함께 마을 광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은 떡과 막걸리를 준비하였고 작은 등불들이 광장을 밝혔습니다. 드디어 이왕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연구한 이기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이왕은 문을 뜯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지만 사실 눈앞의 떡과 막걸리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왕은 이를 눈치채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우주의 매뉴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기는 그 매뉴얼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힘 혹은 에너지입니다. 즉, 이와 기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여기까진 마을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왕은 그것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론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당의 나무 책상은 이가 그 책상의 모양과 쓰임새를 정하고 기가 그것을 실제로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의 도덕적 삶에서도 이가 무엇인지 생각해야죠. 여기서부터 마을 사람들은 뭔가를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터의 상인 최 씨가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그럼 이왕 선생, 이 나는 게 우리 장사에도 있을까요? 이왕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최 씨의 가게에서 장사를 할 때 손님을 공정하게 대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이 바로 그 이에 해당할 겁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마을 사람인 할머니가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모두 그 일을 따라 살아야 하나요? 이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도덕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이해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는 때론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돕고 노력한다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왕의 이기로는 사람들에게 그들 일상 속에서의 도와 덕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이론을 처음에는 어렵게 여겼지만 이왕의 호소력 있는 설명 덕분에 마을 사람들을 위한 도덕적 나침반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왕은 마을을 밝히는 달빛 아래 몇몇 주민들과 막걸리를 한잔하며 그의 복잡한 이론이 일상에 녹아들 수 있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살짝 말했습니다. 이기론도 끝났다. 이제 다음에 또 뭘 연구해볼까?
해맑은 웃음을 띠며 미래의 연구를 다짐했습니다. 물론 그의 새로운 연구가 또 다른 긴 이야기가 될 거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조선 중기에 어느 한 작은 마을에 두상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두상골에는 율곡이이의 이기이원론을 굳게 신봉하는 유명한 철학자 이름 하야의 율돌이라는 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기이원론을 쉽게 설명하고자 매주 장터에서 재미있는 강연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는 마치 이야기꾼처럼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율돌이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기가 어떻게 인간의 삶에 녹아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마을의 대장장이 철새와 수렵꾼 사냥이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먼저 대장장이 철새에게는 이를 상징하는 물건이 하나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그의 작업대였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작업대는 철새의 모든 작업의 기초이자 원리였지요. 철새는 이를 통해 도구와 무기를 만들며 마을의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작업대는 마치 이론에서의 이처럼 변하지 않는 본질을 제공했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철새의 작업대를 떠올렸습니다. 한편 수렵꾼 사냥이에게는 기를 상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이 매번 사용하던 활과 화살이지요. 활은 날아가면서 모양을 바꾸고 화살은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냥의 날씨와 시간에 따라 적응하며 변하는 사냥법은 기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율돌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집중해 있었지요. 그는 다시 힘차게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철새의 견고한 작업대 없이는 튼튼한 활이 만들어질 수 없고 사냥이의 변덕스러운 활 없이는 사냥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지요. 그것은 마치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칙과 가치 없이는 효과적인 행동이 이루어질 수 없고 행동 없이는 가치가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상골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작물 재배에 있어서 그 기본 원칙을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고 예술가는 작품에 더 많은 혼과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서로의 삶에서도 이러한 이기이원론을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더 깊은 이해와 화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두상골 사람들은 율돌이의 강연 덕분에 이와 기의 조화를 이루며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율곡이의 철학은 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습니다. 마을은 점차 번영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기이원론은 단지 철학적 사유에 머무르지 않았고 실제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율돌이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들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철학을 매우 좋아하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책을 읽으며 철학적 사고에 깊이 빠져 있을 때 한 가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개념이 영감처럼 떠오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개념을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이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때 그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입니다. 칸트는 우리 지식의 근본을 설명하며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이 이 이론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젊은이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은 아무런 경험이나 관찰 없이도 밖에 비가 오면 젖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 정보는 우리 머릿속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우산을 찾기 위해 비를 피해 어느 집의 처마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상태에선 처마 밑에 있으면 비가 오더라도 젖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새로 알게 되는 정보는 경험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만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칙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험적 종합 판단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젊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입력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인식체계가 그 입력을 어떻게 구조화하는가에 좌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경험할 때 그 경험 뒤에는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젊은이는 칸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고의 씨앗을 심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일상적인 사건 뒤에서 어떤 깊은 철학적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다양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산 이야기로부터 우리 이해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더 큰 여정을 자극하였습니다.